구글 지도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의심스러운 분화구를 발견하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이 사람처럼 말이죠. 2024년 캐나다인 조엘 라포인트는 고국에서 가벼운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를 열고 퀘벡의 코트노르 지역을 확대했어요. 그때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고 둥근 구조물이었어요. 측정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15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인쇄해서 프랑스 지구 물리학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구글 어스의 워터마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는 이메일을 열어 과학자의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물리학자는 지형으로 보아 라포인트가 운석 충돌 지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침식에 의해 대부분의 모양이 크게 변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충돌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분화구 모양이며 변형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질 때 발생해요. 분화구 주변에 거대한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산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탐험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분석한 프랑스 지구물리학자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죠. 퀘벡의 이 기이한 지형은 화산 지형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라포인트가 이 주제를 다시 의제로 제기한 후 과학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최근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화산 형성으로 인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산이나 싱크홀과 같은 다른 것들은 충돌 분화구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확인을 위해 그들은 현장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성이 그곳에 떨어졌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 크레이터의 놀라운 점이에요. 충돌 크레이터는 지구와 외부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광물을 목록화했습니다. 충돌 구조를 찾을 때는 보통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티나이트나 캐머사이트 같은 광물을 찾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로 알려진 곳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브레데포트 분화구입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은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이 캐나다에서 이 분화구를 조사한 결과 충돌 부위를 보여주는 광물인 지르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포인트가 실제로 충돌 분화구를 발견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연구 탐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충돌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꽤 큰 뉴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발견이 2013년이었거든요. 이런 매혹적인 발견 중 또 다른 하나는 15살 소년이 발견한 겁니다. 윌리엄 가더리는 캐나다인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찾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전 이야기와 달리 윌리엄은 의도와 연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야 문명에 관한 많은 책을 공부했어요. 마야인들이 하늘의 별과 관련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펴서 이미 발굴된 모든 도시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의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윌리엄 가더리는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고 이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째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칼과 같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마야 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우주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구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 국경의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미지를 원격 감지 전문가에게 가져갔어요. 전문가들은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및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의 방법론이 창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5살짜리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거의 찾아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구글 어스 이미지에 나타난 이 작은 점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상한 점들은 알제리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구글 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원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원들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원이 위성 이미지의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섬이 일직선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요. 마을이나 도로,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는 구글 어스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100%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에 나타난 거죠. 처음에 그는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제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만했어요. 이 지역이 채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진파 조사는 땅속으로 충격파를 보내 지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동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는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사람들은 물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측한 것은 원이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나온 잔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고대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이러한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신비한 원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알제리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60km를 운전해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래 위에 파진 거대한 분화구가 12개의 작은 구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현대 시계의 조상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구글 어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유튜버와 그의 팀은 모래를 파기 시작했고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정어리 캔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하라 서클은 유명한 지진 측량의 역사적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석유 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구멍은 석유 탐사를 위한 고대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어리캔은요? 이 지역을 탐사하던 노동자들이 남긴 거예요. 또 하나의 구글 어스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의 주인으로 군림해왔죠. 지금까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발견된 구조물이 이집트보다 수천 년 앞설지도 모릅니다.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가 마지막 빙하기에 탄생해 지금은 정글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요. 언뜻 보면 구뵼파당은 피라미드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이 흩어진 큰 흙무더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발굴로 지표 아래 훨씬 깊은 곳에 다층으로 묻힌 석조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깊고 오래된 층들입니다. 무려 27,000년 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류사로 보자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건축 지식을 갖춘 가장 오래된 고대 사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약 11,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자리했던 집단이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궤베클리 테페를 다룬 적도 있죠. 구뵼파당을 두고는 학계가 둘로 갈라져
우리의 상식을 흔드는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산이라 부르며 지금도 이곳에서 신비한 의식을 치릅니다. 서양권은 19세기 후반까지 이곳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기이한 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죠.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차로 4시간 거리, 그는 놀라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거친 돌계단으로 이어진 층층의 단상, 바닥을 덮은 거대한 반석, 사방에 솟은 기둥들, 그의 눈에는 고대의 의식 장소, 어쩌면 묘역처럼 보였죠. 거의 한 세기 동안 주류 고고학계는 군웅파당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몇몇 농부들이 이 산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이야기가 되살아났죠. 19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고 기원전 45년에서 서기 22년 사이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는 군웅파당의 가장 아래층이 16,000에서 27,000년 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마지막 빙하기에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여겨온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미드들보다 더 오래된 셈이죠.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은 지질학자 데니 힐먼입니다. 그의 팀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시추, 탄소 연대 측정을 동원해 군웅파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꽤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죠. 힐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수천 년에 걸쳐 단계를 나눠 층층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고대 구조물과 같습니다. 가장 젊은 층은 대략 3,000에서 4,000년 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연대죠. 조금 더 파내려가면 유닛 2가 나오는데 건설 시기는 약 7,500에서 8,000년 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힐먼은 가장 아래층인 유닛 3가 무려 2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군웅파당은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지하의 방과 빈 공간까지 숨겨진 계단식 피라미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지질학자도 자신의 가설이 과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거는 실제이고 데이터는 정당하다고 말하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힐먼과 의견이 다른 이들은 군웅파당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힐먼이 유닛 1이라 부르는 밑부분은 몰라도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 하부 유닛들이 문제라고 하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려면 토양을 봐야 합니다. 군웅파당 일대는 화산지대라 화산성 토양 위에 놓여있죠. 힐먼의 팀이 이 흙무더기를 시추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훨씬 오래된 암층 사이에 더 젊은 토양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돌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쌓였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더 젊은 토양이 고대 암석 아래로 저절로 내려앉을 리는 없으니까요. 마치 고대 사본회장 밑에서 갓쓴 잉크가 발견되는 셈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지 않았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산학자 쥐트케놀 브라운탈 같은 회의론자들은 군웅파당이 인공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대 화산의 잔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토양과 오래된 암석이 섞여 있는 것은 인공 구조가 아니라 자연 침식과 지질 작용의 결과라는 겁니다. 화산 활동은 시간이 지나며 기이한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구 자국이나 조각, 인골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많은 전문가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께끼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친 문명의 흔적인가? 아니면 자연의 산물을 잘못 읽고 있는가?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먼저 문화와 예술, 도구, 구조물 같은 인공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먼의 대표적 비판자인 고고학자 디벨은 이 피라미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인류 활동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흙무더기의 토양이 27,000년 전이라는 점뿐이며 그 사실만으로 당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고대사를 파고들수록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상상을 훌쩍 넘는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빙하기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누가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를 지을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몇몇 연구자, 특히 그레이엄 핸콕이 등장합니다. 핸콕은 빙하기에도 고도 문명이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논쟁적인 가설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대략 250만 년 전부터 약 11,700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절정기에는 거대한 빙상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뒤덮어 인간 생존이 매우 어려웠죠. 이 시기 인류는 주로 수렵채집민으로 먹을거리와 거처를 찾아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물을 지을 역량을 갖췄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핸콕 같은 연구자들은 빙하기에 고도 문명이 존재했다가 빙하 융해로 인한 대홍수 같은 격변으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핸콕에 따르면 이런 고대 문화가 피라미드 같은 기념비적 구조물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표작 신들의 지문은 이 가설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거석 구조물 같은 유적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이친 문명의 잔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핸콕의 이론은 이 고대 문화에서 전해진 지식과 기술이 훗날 이집트와 마야 같은 문명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활용됐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군웅파당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고대 유적이 마지막 빙하기에 존재했던 이친 문명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계속 파봐야 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군웅파당의 기원을 두고 논쟁하는 사이 지역 신화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가운데 하나는 술라웨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웅장한 궁전을 세우고자 했죠. 초자연적 힘으로 그는 거대한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걸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 제때 완성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실망한 그는 공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군웅파당이 지역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곳은 영적인 기운이 깃든 장소로 여겨져 그 신비한 힘을 믿는 이들의 발길을 끌어옵니다. 알리섬의 힌두교도들은 만월이 떠오르는 때에 맞춰 이 산의 계단을 올라 의식을 치릅니다. 인도네시아 무술의 한분파를 따르는 이들도 산 정상 부근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이런 성스러운 의식이 계속되는 한편 고고학과 지질학은 이곳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인지 밝히기 위해 탐구를 멈추지 않습니다.